오늘 2026년 3월 10일입니다. 탱자나라 공영방송 우리에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로 우리가 생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요. 우리 오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3월 10일 우리가 이날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는 못하죠. 2017년 3월 10일 우리나라에 참 엄청난 비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죠.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장을 직무를 대행했다는 그 여자가 파면한다라고 이제 모질게 이제 쏘아붙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이제 그 탄핵되고 그런 날이 이제 오늘이죠. 네,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요. 우리가 탱자나라 공영방송이 이날을 기억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의기소침하고 좀 그런 건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그 날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우리가 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또 그 기록, 그 정확한 기록을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좋은 일, 선한 일, 정의로운 일, 좌파들이 주로 말하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도 많고 뭐 힘든 일을 겪은 사람도 많겠지만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일개인 박근혜 대통령보다 억울한 사람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한 개개인의 국민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나만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2014년 4월 6일 날 4월 16일에 이제 그 세월호가 침몰됐는데 그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이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부터 이제 그 세월호 7시간의 포르노로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넣었고 그 다음에 또 우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그 비정상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그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한 후 자신들이 수십 년의 어떤 그 세월 동안 공고하게 구축했던 그런 카르텔, 그 탐욕의 카르텔이 붕괴될 것을 염려해서 걱정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탄핵으로 내쫓았는데 사실 2017년 3월 10일 날 대한민국은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침몰했죠. 침몰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도 지금 그 침몰한 배에서 지금 어찌하면은 이제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나만 살아나겠다, 뭐 이런 식의 아기다툼 이제 영역 속에 있다고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사실 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이 그간의 어떤 그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행되어졌던 광기와 그 사기와 살기가 바로 잡혀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고, 또 오히려 그러한 어떤 그 과정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제 퀸텀 점프, 그러니까 그 재도약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 희망적인 어떤 그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9년인데 9년 이제 되어가면서 점점 더 사실 이 기운들이 빠지죠. 맞아요. 기온이 빠지고 좀 상황이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될 것은 병이 깊은 만큼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어떤 분이 그때 이야기할 때 병이 뭐 그 아픈 병이 누적되고 한 게 20년이면 그게 낫는데 2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트레이스백 그 전에 아팠기 전에 날로 계속 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이렇게 한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그와 같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운영자님 이야기한 대로 그를 멀지 않은 시간에 몇 번의 기회도 있었고, 사실 바로 잡을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도 있었고, 그리 길지 않은 기간 안에 정상화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곳곳에 참 우리가 병들어 있고 부패해 있고, 또 어떤 우파라는 실체가, 야 정말 그래서 우파가 이렇게 좌파들이 이 나라를 점령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우파가 부실했구나 하는 거를 저는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9년의 시간 동안 이제 문재인이 이 정권을 이제 꿰찼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또 이제 권력을 잡았고, 이제 다시 이재명 이제 이르기까지 그 9년의 시간 동안 사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좌파가 어떠한 집단이었는지, 그렇죠. 또 이런 좌파가 얼마나 파렴치하면서 또 이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띈 집단들이었는지, 사실 그동안 뭐 자기 배 그 불리면서 또 자기 자식들 뭐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이 또 뭐 그 자기 자식들한테 어떤 저기 뭐지 그 무엇을 뭐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서라도 뭐 의전원에 보내기니 뭐니 하면서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부와 권력을 세습시키려고 생양아치질을 하는 좌파들의 모습들을 문재인 정권 때 보았다면,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뭐 실용주의를 이제 빙자한 그런 어떤 생경 좌파들이 이제 또 대한민국 사회를 또 어떻게 이제 갉아먹고 있는가,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1948년 건국 이후 한국에서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몰아내면서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건국되고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 사회의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좌파들이 이 사회를 암약하고 있었는가, 맞아요. 이런 모습들을 여지없이 우리가 이제 그 들여다봤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적이지만은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었다고 봐요.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좋게만 보았던 뭐 예컨대 이제 586들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 586과 비슷한 시기에 이 세상을 그 대한민국에서 그 산업전선에서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은연중에 586들이 민주화니 뭐니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희생됐다라고 떠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입 다물고, 한편으로는 뭐 좀 기가 죽어서 그래 뭐 너희들이 한 일이 있는데 난 그때 내가 뭐 이 내 배만 부리려고, 또 내 자식들, 또 내가 이 사회에서 어쨌든 뭐 성공해 보려고 뭐 나만 노력했지 라면서 그 갖고 있었던 일종의 어떤 그 죄의식, 부채의식,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깔끔하게 맞아. 이 좌파 정권 문재인 5년 그다음에 이재명 이 시간을 보내면서 깔끔하게 청산이 됐죠. 이 새끼들은 나보다 더 배때기들만 두들겨 팬 놈들이고, 두들겨 대면서 잘 먹고 잘 산 놈들이구나. 어찌 그 반미를 내세우면서 자식들은 전부 다 미국에 공부원 보내고, 평등을 내세우면서 지 자식들은 전부 다 뭐 과학고등학교를 보내고 외고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어떤 위안부 할머니 위로한다고 그 뭘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면서 그 위할머니를 팔아가지고 버는 돈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이런 모습들, 이런 어떤 그 좌파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그냥 여지없이 이제 까발려졌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집단인 건지.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실 그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가장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하고, 또 가장 어떤 그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청년,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그런 청년들, 또 이제 저소득층들,
대해 삶에 대해서 진짜로 얘네들은 관심이 없구나. 맞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맞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재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걸 하고 또 이제 그 작년 한 해 1년 내내 이제 윤석열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이 그 탄핵된 후 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뭐 내란이냐 찐윤이냐 전륜이냐 뭐 등등등등 해왔던 그 속에서 심지어 어떤 그 이 태극기라는 어떤 그 공동의 기치 아래 광화문에서 모여서 그 추운 날 또 그 뜨거운 날 그 같이 어깨 동무하고 뭐 그 탄핵은 무효고 문재인 이 정권은 독재 정권이고 그래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이 또 그 윤석열을 얼마나 또 옹호했었고 또 그 옹호하던 놈들이 또 이제 와서 자기만 살겠다고 또 윤석열을 배반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이 똑똑히 이제 목도를 했죠, 목도를. 그러니까 정치에 외면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기 우파 지지도 국힘당이나 뭐 우파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게 이제 뭐랄까 캄캄한 거죠. 어디 대안이 그냥 오랫동안 없고 누군가 잘하는 놈이 있으면 그쪽을 지지해야지. 뭐 이제 좌파들이 하는 행태는 이미 다 알았고 그 좌파들의 실체는 다 알았고 모두 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을까 하고 항상 기대하다가 이제 상황이 너무 이제 지리멸멸하니까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죠. 이 우파 국민들이 무기력하고 관심을 이제 자꾸 끄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박근혜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우리가 역사를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보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기록한 것도 있고 그죠? 보면은 그 후대에 그걸 자꾸 기록함으로써 그게 와전되거나 좀 잘못 기록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100년이 지나든 언제가 지나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또 누군가 또 그걸 들여다봤을 때 알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탱자나라 공영방송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탱자나 공영방송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런 3월 10일이면 항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어떤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 왔었는데 사실 작년 3월 10일 날 하질 않았죠. 뭐 윤석열의 어떤 그 계엄과 그 이후에 미치는 어떤 그 파장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그 수습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논의를 시작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또 사실 그런 기대가 있었죠. 윤석열이 탄핵되어지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얼마나 부당한 짓이었고 또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이었고 얼마나 반헌법적이었고 얼마나 불법적이었던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윤석열이 탄핵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그 무도함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눈을 다 감아버리더라고요. 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렇게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따져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 위헌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싸워왔던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사로 진짜 자신들의 이제 입장을 바꿨고 그러니까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신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과 한동훈과 문재인과 박영수와 그 등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검찰의 특검의 기소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법원의 재판이 지금 이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과 이재명이 만들어낸 법 왜곡죄의 사실상 심판 대상인지를 맞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따져낼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입을 다물었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게 윤석열이니까. 맞아. 자기네들이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는데 윤석열이 자기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내가 진짜로 잘못했구나 라고 자기 자신부터가 반성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나는 억울하다. 진짜 당황스러운 거는 윤석열이가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탄핵 심리 과정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재판을 그 재판과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참 기가 차고 코미디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자기가 쓴 박근혜 대통령 그 공소장이야말로 코미디 같은 짓이지. 한동훈이 쓴 거 아니에요? 공소장? 한동훈이 쓰고 뭐 윤석열이 만들고 했던 그런 과정들 1년 전체가. 근데 지금 한동훈이가 저기 우파에 자기가 진짜 우파라고 자기가 진짜 보수라 그러면서 저러고 다니니 그러니 거기가 완전 콩가루 집안이니 어떻게 그쪽을 쳐다보고 누가 하나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게 지금 이제 보수가 나락으로 빠지는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국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당황스러운 거는 윤석열이 저지른 폐악질을 질타하고 새롭게 어떤 그 보수 재건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떠드는 게 윤석열의 동업자고 윤석열과 쌍생아인 한동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보수라는 자들이 둘로 나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빠느냐 한동훈을 빠느냐. 아유, 정말 기가 차 죽겠다. 그러니까 보수도 이제 그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이제 떨어져 있고 좌파라는 자들은 얼마나 그 무책임하고 파렴치하고 비겁하고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놈들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아왔듯이 우파라는 자들은 또 얼마나 비겁하고 또 얼마나 그 서로가 어떤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그 어떤 그 알량한 어떤 그 조그마한 어떤 권력 그거를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가 박근혜도 아직도 박근혜 빠냐 뭐 박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 했죠.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공공의 것을 위해서 사적인 거 없이 나라를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처럼 내가 공적인 사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 등자라 공영방송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그다음에 또 그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졌던 어떤 메시지, 어떤 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그 글을 쓰고 있고 또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물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조건 옳다라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논쟁을 하지 않는 거죠, 논쟁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이어질 것이고 계속.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논쟁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어떤 박근혜를 어떤 악마하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이 음모론자들 또 이 좌파들이 하는 듯이 그 논쟁이 아니라 날조지. 날조지 진짜. 그러나 좌파들이 한 거는 다 날조예요. 좌파들이 한 거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지나온 대통령을 보면 있죠. 사적인 이익을 갖지 않고 나라에 헌신한 사람은 누구?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3명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사적인 김대중도 자기 사적인 그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자식들하고
어떤 금전적인 사적을 다 누렸잖아요. 또 저기 그 아들 삼형제가 삼형제가 전부 다 감옥 갔다 왔죠. 전부 다 그 뇌물 받고 부패한 짓 하고 뭐 했던 혐의로. 그러니까요. 부패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현철은 김영삼 아들 김현철도 감옥 갔다 왔고, 그리고 노무현의 아들 노건평 또 감옥 갔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누린 저기 뭐 뒤집어 씌웠는데 10원 한 장 나온 게 있냐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박근혜 하느냐. 탱자나라 공영방송 부운영자는 누구 지금 이 많은 정치인들 누가 뭐 안철수 뭐 오세훈이 어쩌고 저쩌고 몇십 년 동안 20, 30년 동안 들어왔던 그 많은 정치인들의 이름, 응? 걔네들 나경원이니 뭐니 자기네들이 사적인 걸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박근혜가 저기 비대위원장 몇 번 했을 때도 이명박이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매번 비대위원장 했을 때도 어떤 계산도 따지지 않고 다 비대위원을 데려와가지고 수렁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무성이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선거에서 지면은 팽되는 거였잖아요. 늘 그런 식이었어요. 보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어려울 때 항상 박근혜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도 박근혜는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냈거든요. 근데 왜냐면 계산이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기는 당과 어떤 국가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는 부원양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공이고 사있고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왜냐면 모든 대통령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느라고 했는데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진정성과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나라 일을 한 사람은 누가 있냐 이거죠. 박근혜죠. 그거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 여정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하나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이 우파 정당이 그러니까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 유일하게 어떤 그 소멸의 위기에서 맞아요. 그 혁신의 길로 나아갔던 시기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박근혜다. 지도자죠. 맞아요. 그때 다 그러니까 이 이회창 맞아. 이제 씨가 뭐 차떼기니 뭐니 뭐 그쵸, 등등등 하면서 이제 결국 두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맞아. 그런 과정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음. 이제 있고 그 후폭풍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우파 정당이 이제 소멸의 위기에 몰렸을 때 등장한 게 이제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사를 팔아서 맞아. 천막 단사. 당사를 팔아서 당시 뭐 어디 당 이름도 워낙 많으니까 뭐 신한국 당이었는지 한나라당이었는지 두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천막 당사로 이제 가면서 헌신과 책임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혁신에 성공했고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도 대통령이 되는 어떤 그 10년의 집권 과정 뭐 박근혜 물론 중간에 탄핵됐겠지만 어떤 이런 집권 과정 직군을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또 한 가지 발견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되고 그 다음에 그 구속되고 재판에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윤석열처럼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저항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윤석열이가 자기 자신 나는 뭐 종북 좌파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억울하게 희생이 되고 뭐 등등등 하면서 윤호계 일어나라 청년들이여 뭐 이러고 외치는데 윤석열 따위가 외치는데도 그런 어떤 이 일련의 파장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부당하게 어떤 그 세월호 7시간 뭐 등등으로 내 스스로를 어떤 그 적폐로 몰아가고 있고 나에 대해서 이 부당한 별건 수사로 기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 구속영장에 청구되었던 내용을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다시 구속시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나는 억울하다. 국민 여러분
나는 억울합니다. 일어서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을 보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박근혜가 법을 지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이제 탄핵 이후에 그 부당한 걸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그나마 어떤 이 법, 제도 라는 어떤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그 가치, 틀이 지켜졌다. 틀이 지켜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보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항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고 법원의 판결이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섰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정치적인 곳인지 그 다음에 법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지 검찰이라는 놈들이 이 자기들이 어떤 기소회계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탈탈탈 털어낸 다음에 윤석열이 스스로 그랬잖아. 잘못된 검사 하나 만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면 인생 탈탈 털린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단 말이야. 그러한 건지는 다 알지만 그러함에도 얘기하는 것이 법과 질서, 가치, 어떤 그 제도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 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목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정말 요즘 같은 상황을 보면 있잖아요. 박근혜야말로 싸울 정당성이 있는 사람인데 박근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하게 싸웠으면 저 쓰레기 같은 윤석열이 싸우는 저런 아무런 정당성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윤핵인 하면서 저런 짓거리를 하지 않게 되었지 않았을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싸웠으면은 더 극악무도하게 날뛰었겠죠. 그랬을까. 심지어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소를 취소하는 모임을 만들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소 취소를 시켜내지 못하잖아.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당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 때문에 나 받아들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물러나오고 그리고 구속되고 재판에 출석하면서 그래도 나는 법이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공정한지 또 어떤 얼마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한다. 결국은 나중에 어떤 기대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거부한 거죠 그냥. 역사 앞에서 나는 언젠가 진실을 밝혀질 거라는 믿음과 그다음에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참아하는지 모른다라고 그를 하는 그런 어떤 통탄의 과정들, 통탄의 과정들은 있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법 질서, 또 어떤 법적 체계, 법과 제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 좌파들조차 지금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입법까지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 헌법재판소 다 지들이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공소 취소를 못 해내잖아. 함부로 이재명 무죄를 못 만들어내잖아.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상황 속에 저항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는 억울하다. 국민들이 싸우자. 라고 했지만 사실 이길 수도 없었겠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저항을 했었다면은 지금 얘네들은 무슨 법이고 원칙이고 질서가 어딨어. 지가 집권하자마자 모든 건 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하면서 무조건 다 잡아들이는 거지. 근데 이렇게 검찰과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자기들이 총괄적으로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 스스로가 어떤 법적 질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 이것에 대해서 흠결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박근혜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항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박근혜가 자기 자신은 억울하고 그렇지만 나를 희생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법, 어떤 헌법 질서, 가치 이거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라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 깊은 뜻을 그 의미를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울분이 나요. 일반 국민들. 이해하고 그 바다에 울분이 나지만 하지만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런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말로 완전 전체주의 국가 아니야. 좀 전체주의지 뭐. 무엇이든 어떤 그 대통령이 맞아. 그냥 뭐 뭐라고 SS 떠들고 시부리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요. 언제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말하면 다 그냥 이루어지는 세상. 그러함에도 절차라는 거, 법적 어떤 이 법 질서라는 거, 그런 과정들이 그 어떤 식으로든 지켜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항을 하다가 그 저항하다가 이 좌파들한테 그 저항 자체가 이제 그 종식되고 어떤 진압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우리는 뭐 북한의 김정은이랑 똑같아요. 김정은 한마디로 끝나는 거잖아. 하여튼 뭐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지금의 세계, 지금의 오늘 우리가 AI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K 문화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창조 경제와 그다음에 어떤 그 문화 강국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제 문화를 융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때의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캐치업, 어떤 그 따라잡기 전략으로는 대한민국이 어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그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라면서 내세웠을 게 창조 경제고 그리고 어떤 그 문화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뭐 K 미르 재단이니 뭐니 하면서 뭐 박근혜가 뭐 무슨 뭐 뒤집어씌워 뭐 돈을 뭐 탈취하려고 했니 뭐니 하면서 폄하시키면서 다 뭉개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때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창조 경제로 어떤 그 기술과 사람의 어떤 투자하는 나라가 됐었고 그리고 또 어떤 문화의 어떤 그 융성에 우리가 더 힘을 쏟는 나라가 됐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땠을까? 정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박근혜라는 사람의 정치 여정에서 볼 수 있는 보아야 할 그런 세 가지 어떤 그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참 그 정책이나 AI나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정말 그때 그렇게 되지 않고 했으면 참 잘 됐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좌파들의 그 세력이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아직 사상적인 토대가 전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 사상적인 토대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어느 나라든지 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일단 뭐 이 정착자라든가 혹은 이제 뭐 내가 낸데 하면서 뭐 좀 대가리 어떤 먹물개나 들었다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제 이 일제가 패망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그 외국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이식된 나라. 그래서 어떤 그 자유에 대한 역사나 전통 또 그것이 어떤 그 사회에서 어떤 그 내재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이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자유와 어떤 그 평등 이런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이 인권 등등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이해나 인식이 없다. 그 어떤 철학적 토대가 취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세계 어느 나라나 내가 자유가 뭔데? 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말이야 어떤 것들이 자유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왜 미국이나 이런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법과 질서라는 어떤 그 기본 펀더멘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다 어떤 조금씩의 항상 부패가 만연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은 어느 순간부터 자유를 얘기하고 또 어떤 그 평등을 얘기하고 공화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자유와 평등과 공화가 없다 라는 데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혀 어떤 그 자유에 대한 뭐 약간 윤석열이 그런 거 아니야. 윤석열이 그렇게 뭐 자유 취임식으로 떠들었는데 근데 윤석열의 자유가 뭐야? 그리고 아직까지도 윤석열의 자유가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가 지금 21세기 지금의 시대에 어떤 그 우리가 금이야 옥이야 어떤 받들어야 될 자유로 착각하는 그런 그 우파들도 많아요. 자유라는 것 자체가 17세기, 18세기에 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인가? 이게 어떤 그 자본주의 등장과 함께 왜 인간이 그 자유로운 존재인가? 신분으로부터 자유롭고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거기서 시작된 자유가 지금에 와가지고 어떤 자유로까지 발전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게 바로 딱 윤석열이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거는 야 그 저기 뭐지 배가 고프면은 유통기한 지난 거라 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 또 너 지금 뭐 내가 저기 뭐 좀 돈 좀 벌겠다고 내 60시간 70시간씩 일할 자유가 있는 거지. 그런 식의 자유밖에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유가 아닌 거지. 나도 비슷한데 느낌. 나 윤석열 말하고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데 그거는 70시간 80시간 이런 자유가 나에게 있다 그런 거. 탱자나라 공유방송 운영자 수준하고 윤석열 수준하고 비슷한 거. 그것과 동시에 내가 70시간 80시간 일했을 때 나의 실질적 삶 나의 어떤 그 삶의 질 응? 돈을 제외한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나의 어떤 이 성과급 어떤 또 수입을 제외한 나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나를 둘러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장 크게는 가족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얘에 대한 게 그동안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누누이 보아왔던 과정이에요. 우리가 70시간, 80시간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일이 있게 됐을 때에는 70시간이 아니라 뭐 80시간, 90시간이라도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져야 될 몇 가지 원칙들 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다 이루어진 사회인 거거든. 근데 뒷부분은 싹 빼버렸잖아. 내가 월화수목 금금 일하겠다는데 왜 나한테 그걸 못하게 말려. 그것만 딱 바라보고 있는 게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론이라는 거죠. 오늘은 밀턴 프리드만 자유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벌써 9년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그래서 10년입니다. 아니 그 얘기를 좀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우파 중에 어느 하나도 그러니까요. 그 느낌.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거나 자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거나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맞아. 옛날에 한 명의 의인, 5명 의인을 데리고 오면 성을 안 부순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5명의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죠. 없었죠. 그래서 나라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니들이 뭔데 막 뭐 니들이 도덕적이라고 떠들고 뭐 예를 들어서 봐봐 뭐 곽상도니 그러니까요. 그 한 명의 의인이라는 게 지금 우리 우파의 좌파는 워낙에 악이니까 사탄이니까. 좌파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애들이 아닌 거고. 하느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이니까. 근데 우파에 한 명의 의인이 없잖아요. 단 한 명의 의인.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말하는 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내가 이걸로 월급쟁이, 내가 정치인 해가지고 지위를 누리고 내가 당대표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무슨 거기 높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오로지 그 생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술을 해서 아픈 사람을 살리는 그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건 수입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한 달 수입이 얼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모든 게 지금 모두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위치를. 정치인들 지금 누구 한 명이라도 자기 자신을 헌신해가지고 우파 중에
헌신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내가 헌신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음. 무엇이 되겠다라는 사람들만 있지. 그치. 내가 뭐 되겠고, 내가 뭐 서울시장이 되겠다. 내가 뭐 한 번 더 국회의원을 맞아요. 헤쳐먹겠다. 응. 내가 또 뭐 어떤 무슨 권력을 누리겠다. 뭐 이런 자들만 존재하죠. 그치. 뭐 거기다가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어떤 가치를 내세우겠다는 뭐 그것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창조경제든지 패러다임 시프트든지 어떤 자기 아젠다는 전혀 없고 내가 뭐 하겠다, 뭐 되겠다 그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 윤상현이가 그런 거 아니야. 윤상현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과정에서 뭐 그렇게 뭐 탄핵이 잘못된 거로 떠들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역인 윤석열한테 가장 먼저 알람만 깨가지고 딸랑딸랑 됐고, 그리고 뭐 윤석열이 뭐 계엄하고 하니까 나가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 옹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하고 하다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너는 국민들한테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라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와서 또 이제 우리는 전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만약에 그자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자기 자신이 의원직을 사퇴해야지. 맞아.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어가지고 이런 우파들이 하는 짓 행태를 보고 그래 니들 말이 맞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고개를 끄덕이겠어. 그럼 뭐 어쨌든 선악은 그 이제 멸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또 세우는 분은 또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또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영 단식 현장에 왔을 때 사람들이 좌파든 우파든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을 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또 어떻게 봤는지 보라는 거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에 사람들이 왜 주목했는지, 그러니까 그 왔다 간 행위 자체가 미친 파장,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지.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또 어떠한 가치와 어떤 신념과 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날 9주년 되는 날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보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